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작년 가을, 제가 늦은 수술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간호사로부터 응급실에 계신 할머니가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죠. 가보니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다니시던 동네 재래시장에서 길을 잃으셨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상인분이 어머니 지갑의 신분증을 보고 저희 병원으로 모셔다 주신 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연세가 드셔서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73이시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징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정말 활발하신 분이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주영구에 있는 상가 건물 관리를 직접 하시면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까지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김해에 있는 농장도 직접 가서 살피시고 임대료 관리부터 세무 정리까지 모든 걸 혼자 처리하셨어요. 특히 돈 관리에는 정말 철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보시면서 부동산 시세를 체크하시고 통장 정리며 장부 기록까지 완벽하게 하셨거든요. 회계사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작년 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시느라 무리하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평소 꼼꼼하시던 어머니가 계산을 틀리시거나 자주 가시던 곳에서 길을 헤매시는 일이 늘어났어요. 임대료 관리도 실수가 많아지셨고요. 저는 의사로서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어머니가 설마 하는 마음이 컸죠. 그날 바로 인지검사와 뇌 MRI를 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에게 해왔던 검사였지만 어머니를 검사실로 모시는 발걸음은 정말 무거웠어요. MRI 기계 소리를 들으며 계속 괜찮기를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우려했던 대로였어요. 초기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의사로서의 이성과 아들로서의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의사로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아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환자 가족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접근하시라고. 환자를 위해서라도 침착하게 대처하시라고요. 하지만 정작 제 어머니 앞에서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해운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더 이상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바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아내 수진이와 아이들을 불러서 어머니의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죠.
11살 민준이와 8살 채원이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다는 소식에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요양보호사 김순자 씨를 고용했어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머니의 모든 일상을 도와주시기로 했죠. 월급은 제가 3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부산 마린시티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어머니 전용 공간을 만들고 안전바도 설치하고 화장실도 어르신께 맞게 개조했어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관리도 제가 맡기로 했어요. 수영구 상가 건물과 김해 농장, 이 모든 걸 관리하면서 어머니는 편히 쉬시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한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의사로서의 일과 아들로서의 도리,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모두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순자 씨의 전문적인 돌봄 덕분에 어머니도 새 환경에 잘 적응해 가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이들과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 방에 들러서 숙제도 할머니 옆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아빠 어린 시절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대요. 채원이는 더했죠.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는 꼭 할머니께 들려드려야 했고,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를 저녁 내내 할머니께 말씀드리곤 했어요. 가끔은 할머니 무릎을 베고 낮잠을 자기도 했고요. 평일에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됐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가 퇴근하시고 나면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집안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죠. 처음에는 사소한 짜증으로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화장실에 자주 가시는 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실 때마다 한숨을 쉬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저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말이 거듭될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식사 시간을 제멋대로 바꾸거나 약 드시는 걸 자주 깜빡했어요. 의도적으로 보이는 실수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으시기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며 방으로 들어가 계시곤 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당직을 서던 어느 토요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밤중에 배회하시다가 부엌 그릇을 깨뜨렸다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하필 그때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전화를 길게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내는 고급 요양원 팜플렛을 들고 왔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이나 하는 곳이었죠. 바다가 보이는 전망에 호텔 같은 시설을 자랑하는 그곳으로 어머니를 모시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정말 다른 선택이 없을 때 마지막 방법이어야 했으니까요. 제 거절 이후 아내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지만 대신 완벽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주말마다 친정에 간다며 집을 비웠어요. 어머니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이해하려 했어요. 스트레스를 풀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서랍에서 어머니 통장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발견했을 때조차 단순히 시어머니 재산에 관심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으니까요. 순자 씨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께 심한 말을 한다거나 식사를 제때 챙겨드리지 않는다는 등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적극적으로 중재했어야 했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했던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어머니, 약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않아서 증상이 악화되기도 했고 식사도 점점 부실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는데도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순자 씨가 출근하자마자 발견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때 어머니의 상처, 입은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어 갔고 아내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저는 가능한 한 일찍 퇴근하려 했고 수술이 없는 날에는 반드시 저녁을 함께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징후가 있었어요. 아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어머니를 대하는 차가운 태도, 재산에 대한 지나친 관심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그저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치부했습니다. 11년간의 결혼 생활이 만들어낸 신뢰가 오히려 제 눈을 가리는 장막이 되었던 거죠. 비가 내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제가 12시간의 긴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조용했을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아내가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꼭 친딸처럼 살갑게 구는 모습이 낯설었죠. 평소의 차가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마음을 고쳐먹은 걸까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죠.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가신 사이 아내는 갑자기 수영구 상가 건물에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물어보더군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임대 면적과 보증금까지요. 그날 이후로 아내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김해 농장은 언제 매입하셨는지, 현재 시세는 얼마나 되는지, 개발 계획은 있는지, 심지어는 어머니 통장, 잔고까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한두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내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자산을 관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바쁜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을 자신이 도와드리고 싶다며 전업주부인 자신이 시간적 여유도 있으니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지난 6개월간 어머니를 홀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산 관리를 하겠다니 무언가 이상했죠.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의 자산은 제가 직접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우연한 기회에 아내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검색 기록에는 치매, 환자의 법적 권리 제한, 성년 후견인 신청 방법, 상속법상 배우자의 권리와 같은 키워드들이 가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의 갤러리에서 발견한 사진들이었어요. 어머니의 금고 안에 있어야 할 서류들이 모두 사진으로 찍혀 있었죠. 수영구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 김해 농장의 매매 계약서, 심지어 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아내가 언제, 어떻게 이런 서류들을 찾아냈는지,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금고를 열어보았는지 몹시 불안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는 최근 발생한 치매 노인들의 실종 사건을 집요하게 찾아보고 있었어요. 치매 노인 실종 후 사망, 기억상실 노인, 진원 확인 불가, 동절기 치매, 환자 실종 사고, 이런 끔찍한 뉴스들을 하나하나 저장해두고 있었죠. 그때 순자 씨가 전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며느님이 어머님 금고 비밀번호를 자꾸 물어본다고. 게다가 이제부터는 자신이 직접 어머님의 약을 챙기겠다고 했다는 말까지.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11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죠. 순자 씨의 우려 섞인 충고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내를 믿고 싶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깊어가는 겨울의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아내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탁자 위에 고급스러운 팜플렛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제주도 서귀포 바닷가의 요양원이었습니다. 팜플렛의 표지에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현대식 건물이 인쇄되어 있었죠. 마치 리조트처럼 화려한 외관에 최신 의료 시설을 겸비한 곳이었어요. 한 달 이용료가 2천만 원이 넘는 말 그대로 최고급 시설이었죠. 아내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발표를 하듯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의료진이 상주하고 각종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개인 전담 간호사까지 배정된다고 했어요. 거기다 주변 경관이 수려해서 어머니의 정서 관리에도 좋을 거라며 우리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가서 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무척이나 진지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현지 관계자와 화상 상담까지 마쳤다고 했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것처럼 모든 세부사항까지 빈틈없이 조사되어 있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멀리 보낼 수는 없었어요. 특히나 제주도라니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달려갈 수도 없는 곳에 어머니를 홀로 두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지금까지의 부드러운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기적이라고, 자신과 아이들의 인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마치 오래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머니의 증상이 더 심해지면 어쩔 거냐고, 밤마다 배회하시는 것도 모자라 폭력적으로 변하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점점 더 위축되어 가고 계셨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되실 리 없다고. 지금도 순자 씨가 잘 돌봐주고 계시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어요. 순자 씨가 있는 평일에는 멀쩡하시다가 주말만 되면 증상이 심해지시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약을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아내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설마 아내가 주말마다 어머니의 약을 제대로 드리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밤 아내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어머니 방 앞을 서성였어요. 어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이제껏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쳐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끔찍한 가능성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순자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약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특히 아내가 약을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계셨던 듯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부터 제 일과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매일 퇴근할 때마다 약 상자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상태도 더 자주 살폈어요. 이런 제 행동을 지켜보는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치밀한 계획이 틀어졌다는 듯한 차가운 분노가 서린 눈빛이었죠. 서울 정형외과 학회 초청장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기뻤어요. 제가 연구해온 척추수술법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내의 최근 행동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학회 참석을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주요 발표자였기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출국 전날 저는 순자 씨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군의 카페에서 만난 순자 씨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어요. 제가 없는 3일 동안 어머니를 특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순자 씨는 걱정 마시라며 이번 주말엔 특별히 더 자주 나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내의 최근 행동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돌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마치 천사로 변한 것처럼 다정하게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제 학회 가방을 꼼꼼히 챙기고 어머니께도 평소와 달리 살갑게 대했어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한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은 걸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죠.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걱정 말고 다녀와요. 어머님도 잘 계시고 순자 씨도 벌써 오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심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첫날 학회는 성공적이었어요. 제 발표에 대한 반응도 좋았고 여러 의사들과 의미 있는
토론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호텔로 돌아와 한국에 전화를 걸었을 때 그 평화로운 순간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집 전화로 걸어도 받지 않았죠. 처음에는 시차 때문에 다들 주무시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점심에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결국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어제 아침에 출근했더니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아서 결국 돌아왔다는 거였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도착한 답장은 충격적이었어요. 오빠, 미안해요. 더는 못 참겠어요. 어머님은 이제 우리가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셨어요. 전문적인 시설로 모셨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연거푸 문자를 보냈지만 어디로 모셨냐는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즉시 비행기 표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필 그날 서울 지역에 폭설이 내렸고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밤새 호텔 로비를 서성이며 한국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해외에서는 신고 절차가 쉽지 않았어요. 근처 요양원들에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허사였죠.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어디에 계실지, 지금은 어떤 상태이실지 생각할수록 공포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아내의 과거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학회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자책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인천행, 직항이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저는 베이징을 경유하는 우회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20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지만 그것이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끊임없이 한국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집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였어요.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를 어디론가 데려가서 버리진 않았을까? 혹시 더 나쁜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비행기 안에서의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밤중 한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저의 최악의 악몽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어요. 경상북도 영주소방서 구조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초백산 희방사 등산로에서 연세 드신 할머님이 발견되셨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박정순 님이신데 혹시 아들 되시나요? 그 순간의 충격과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구조대원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겨울 영하에 날씨에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치신 채 발견되셨다고 하더군요. 한쪽 신발은 잃어버리신 상태였고 손과 발에는 덤불을 헤치고 다니시다 생긴 긁힌 자국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다행히도 새벽 산행을 하던 등산객이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는 오전 6시경 희방사 입구 쪽 벤치에 홀로 앉아 계시던 어머니를 거의 8시간 동안이나 그 차가운 겨울 산속에 홀로 계셨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어머니는 계속해서 우리 준호, 우리 아들하고 중얼거리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구조대원은 입구 주차장에 CCTV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전날 오후 10시경 아내가 운전하는 검은색 SUV가 주차장에 도착했고 어머니를 내리게 한 후 약 15분간 그 자리에 머물다가 떠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항 대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어요. 제가 없는 틈을 노려 이런 끔찍한 일을, 그것도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11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가, 소백산은 한겨울에 특히 위험한 곳입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의 바람까지 거세서 일반 등산객들도 꺼리는 곳이죠. 특히 희방사 방면은 평일 밤에는 등산객의 발길이 거의 없는 한적한 코스예요. 아내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이곳을 선택한 게 분명했습니다. 만약 그 등산객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어요. 한겨울 밤을 그곳에서 보내셨다면 어머니는 분명 저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곧바로 영주의료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중증 저체온증 상태였지만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랐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그 길고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경유지에서 전화가 될 때마다 체온과 혈압을 물어보고 의식 상태는 어떠신지 확인했어요. 의사로서가 아닌 아들로서의 저는 그저 어머니가 무사하시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자책했어요. 왜 그동안의 수상한 정황들을 무시했을까? 제주도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아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눈 감아준 것도, 어머니의 약이 바뀐다는 징후를 발견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특히나 가슴 아픈 건 어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주말마다 바뀌는 약,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디고 계셨던 거죠. 베이징에 도착해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제 불찰을 뉘우쳤습니다. 어머니를 더 잘 보살피지 못한 것,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한 것까지. 비록 이번 일로 어머니는 큰 고통을 겪으셨지만 어쩌면 이것이 불행 중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번에 아내의 본 모습을 알지 못했다면 어쩌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베이징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어머니께 하루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약속드렸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어머니를 이런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영주의료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달리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11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가,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그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 속에서 끌어올랐어요. 어머니는 다행히 의식이 또렷하셨지만 그 충격으로 말씀을 잘 못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셨죠. 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차가운 손길에서 아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담당 의사의 소견은 심각했습니다. 중증 저체온증의 탈수 증세까지 있었고 발목에는 염좌가 있었어요. 게다가 며칠간 제대로 된 약을 드시지 못해 알츠하이머 증상도 악화된 상태였죠. 의사는 이런 상태로 밤을 보내셨다면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력계 형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주었어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아내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희방사 주차장의 CCTV에는 모든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내리게 한 후 잠시 망설이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 차를 돌려 떠나는 장면까지.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아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해왔다는 거였습니다. 노트북 검색 기록에는 치매 환자 실종 사고, 겨울철 저체온증 사망률 같은 검색어들이 있었고, 소백산 희방사 코스에 등산객
통계와 날씨 정보까지 꼼꼼하게 찾아보고 있었더군요. 어머니를 버리고 난 후에 행적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부동산에서 새 집을 알아보고 마치 새 삶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유기가 아닌 살인미수에 준하는 계획범죄라고 판단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채원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11살, 8살 아이들에게 이런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막막했어요. 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내가 순자 씨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어머니의 약을 숨기고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던 일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이야기들을 모두 들려주셨어요. 경찰은 이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와 상담을 했어요. 아내를 살인미수와 존속유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죠. 아이들의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오기로 했어요. 이런 엄마 밑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루가 지나고 아내가 자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전혀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요구했죠. 400억 원대의 어머니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아내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계획은 이랬던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가 상속자가 되고 그러면 자신도 그 재산의 절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제안이 거절되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어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어머니의 치료와 아이들의 마음을 추스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서히 회복하고 계셨지만 그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아내의 악행이 밝혀진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들은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검찰은 아내가 어머니를 살해할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가 어머니의 약을 조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내는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의 알츠하이머 약을 수면제로 바꿔치기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주말에만 유독 증상이 심해지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아내는 이렇게 어머니의 상태를 점점 악화시키면서 요양원
입소의 당위성을 만들어내려 했던 거예요. 제주도, 요양원도 거짓이었습니다. 아내가 보여줬던 그 호화로운 요양원은 이미 3년 전에 문을 닫은 곳이었어요. 심지어 아내는 어머니를 그곳에 보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처음부터 소백산이 목적지였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학회에 가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를 버릴 장소를 물색해 두었다고 합니다. 소백산 희방사 코스를 2번이나 직접 답사했고 겨울철 등산객이 가장 적은 시간대까지 조사해 두었더군요. 검찰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찾은 메모장의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 사망 후 재산 분배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금액과 사용 계획까지 적혀 있었어요. 수영구 상가 건물의 임대 수익에서부터 김해 농장 매각 대금까지 심지어는 제가 상속받을 재산의 절반을 받아내기 위한 이혼 전략까지 세워두었더군요. 아내의 친정 어머니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는 6개월 전부터 이혼을 준비해왔다고 해요. 시어머니만 없으면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며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는 거였죠. 친정어머니는 그동안의 죄책감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순자 씨의 증언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약을 조작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는 것, 그리고 사고 전날 밤 아내가 어머니의 외투를 모두 숨기는 걸 봤다는 것까지 모든 증언이 아내의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모든 상황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민준이는 등교를 거부했고 채원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의 상담 선생님은 이것이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렸던 거죠. 결국 아내는 살인미수, 존속유기, 약물 위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와 재산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시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이는 단순한 유기를 넘어선 계획적 살인미수라고 지적했어요. 이혼 소송도 제가 승소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아내의 재산 분할 청구도 기각되었어요. 재판부는 아내의 범죄 행위가 혼인 관계의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아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서히 회복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 시달리고 계세요. 밤이 되면 불안해하시고 낯선 사람을 보면 놀라시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순자 씨도 전과 다름없이 어머니를 잘 돌봐주고 계시고요.
아이들과 저는 매주 주말마다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채원이의 악몽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상처는 깊었지만 우리 가족은 이겨낼 거예요.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때론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의심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요. 앞으로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더욱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려 합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새로 이사한 집에서 우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내가 수감된 후 저는 마린시티 집을 정리하고 해운대 센텀시티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엔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새로 정한 보금자리는 센텀시티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방 배치를 새로 해서 어머니 공간을 1층에 마련했고, 층마다 CCTV도 설치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순자 씨는 여전히 어머니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급여를 400만 원으로 올려드리고 주말에도 근무하시게 됐어요. 어머니와 순자 씨는 이제 마치 친모녀처럼 지내시는 것 같아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말이죠. 어머니의 상태도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물론 알츠하이머는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투약, 그리고 무엇보다 평온한 마음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민준이와 채원이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매일 울면서 엄마를 찾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전문 상담사의 도움도 컸고, 무엇보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해 준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눠요. 어머니는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죠.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병원 일도 다시 정상화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어요. 오히려 환자들의 가족을 대할 때 더 깊은 공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고 있어요. 이제는 회계사와 변호사를 고용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죠. 어머니의 자산이 나중에 아이들에게도 올바르게 상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가 수감된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마음을 열 수는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저는 아이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엄마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비록 엄마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친모이니까요. 다만 아직까지 아이들은 엄마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 밤에 혼자 생각해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아내의 변화를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봤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어머니께서 최근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준호야.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라. 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다고, 우리 가족을 더욱 소중히 지키겠다고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받았는데 그 그림에는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자신과 동생만 그려져 있었어요. 선생님이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자 민준이는 당당하게 대답했다고 해요. 우리 엄마는 나쁜 일을 해서 없어요. 하지만 아빠와 할머니가 있어서 괜찮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울컥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채원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는 친구가 엄마 이야기를 하자 우리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좋아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그런 아이들을 보시며 정말 행복해 하세요. 손자, 손녀들이 자신을 이렇게 따라주는 게 얼마나 고마우신지 모른다고 하시죠.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전문 의료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정말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춘자 씨와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시더군요. 경험이 풍부한 요양보호사들과 전문 의료진이 함께하는 곳,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재산도 그런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의 미래도 보장해야 하지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도 투자하고 싶거든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고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다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가끔 아내가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가정법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니까요. 어머니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세 명이서도 충분히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시 누군가를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까지, 그리고 아이들이 세상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날까지 끝까지 노력할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절대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돈이나 재산보다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